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시면 대감님은 오늘 죽습니다. 안개 자욱한 새벽 나루터에서 13살 소년이 내뱉은 충격적인 경고였습니다. 도망치던 홍만석 대감은 그 순간 얼어붙고 말았어요. 배 밑바닥에는 누군가 밤새 뚫어놓은 12개의 구멍이 숨겨져 있었고 강 건너편에서는 자객들이 횃불을 흔들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소년은 어떻게 죽음의 함정을 알아챘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예니야기 한 자락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의 야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귀곡 나루터에는 오늘따라 안개가 유난히 짙었습니다. 강물 위로 피어오른 안개가 하얀 장막처럼 사방을 가리고 있었어요. 저 멀리 강 건너편은 물론이고 코앞에 있는 배조차 희미하게 보일 정도였죠. 홍만석 대감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밤새 말을 달려온 탓에 온몸이 비틀거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품속 깊이 감춰둔 비단 보자기가 그의 가슴팍을 무겁게 짓눌렀거든요. 그 안에는 세도가들의 비리가 빼곡히 적힌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뇌물을 받은 관리들의 명단, 횡령한 곡식의 양, 백성들을 착취한 기록까지. 이 장부만 한양에 무사히 도착하면 수십 명의 목이 달아날 게 분명했어요. 그만큼 만석의 목숨도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나루터 근처 숲에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까악. 불길한 소리가 안개 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만석은 무의식 중에 품속 장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대감님, 서두르셔야 합니다. 옆에 있던 박행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박행수는 만석이 10년 동안 가장 믿어온 신복이었어요. 전쟁터에서 서로의 목숨을 구해준 사이였고 만석은 행수의 어린 자식들이 굶지 않도록 쌀을 보내주기도 했었죠. 그런 두터운 신뢰가 있었기에 오늘 같은 위급한 밤에도 행수만은 곁에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추격자들이 곧 따라올 겁니다. 해가 뜨기 전에 강을 건너야 합니다. 행수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연신 뒤를 돌아보며 어두운 숲길을 경계했어요.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루터를 둘러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새벽녘에도 몇 척의 배가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데 오늘은 딱 한 척만 물가에 매여 있었어요. 그나마도 낡아 보이는 작은 배였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배 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공들은 작년의 사내들인데 저 배에는 13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 하나만 앉아 있었거든요. 소년은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었지만 자세는 반듯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노를 숫돌에 대고 갈고 있었어요. 사각사각 쇠가 나무를 스치는 소리가 안개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보통은 칼이나 낫을 가는 법인데 노를 가는 모습은 만석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야, 이놈아. 손님이 왔으니 당장 배를 띄워라. 행수가 소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돈다발을 꺼내 배 쪽으로 던졌어요. 엽전 몇 개가 땅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소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개 사이로 드러난 소년의 얼굴은 때가 묻어 있었지만 눈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맑았어요. 마치 강물 밑바닥까지 들여다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손님, 이 배는 오늘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뭐라고? 이놈이 돈을 더 달라는 게냐? 행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소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시면 대감님은 오늘 죽습니다. 순간 나루터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석은 소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농담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신하는 사람의 눈이었죠. 무슨 헛소리냐?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리는 거냐? 행수가 소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만석이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잠깐, 아이 말을 들어보세. 만석은 소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내가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이유를 말해보거라.
소녀는 배에서 내려와 물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쪼그리고 앉아 배의 옆면을 손가락으로 훑쳤어요. 흘수선, 그러니까 배가 물에 잠기는 높이를 재는 듯 했습니다. 이 배는 지금 두 사람만 태워도 평소보다 한 뼘은 더 깊이 잠길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배가 낡아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아닙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배는 멀쩡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갑자기 무거워진 겁니다. 소녀는 배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귀를 배 바닥에 바짝 갖다 댔어요. 마치 배가 하는 말을 듣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던 소년이 다시 나왔습니다. 물고기들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 배 밑에서요. 무슨 이상한 소리를. 행수가 코웃음을 쳤지만 소녀는 개의치 않고 물가에서 조약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배 근처 물속으로 돌을 던졌어요. 퐁당. 물에 떨어진 돌이 파동을 만들어냈습니다. 동그란 물결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어요. 만석은 그 물결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파동이 배에 닿자 평소와는 다르게 불규칙하게 부서지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배 밑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처럼요. 대감님, 소년이 만석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나루터에서 태어나 13해를 살았습니다. 배는 제 몸보다 더 잘 압니다. 이 배에는 뭔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만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소년의 말이 사실이라면 누군가 미리 이 배에 손을 댄 것이 분명했어요. 그렇다면 자신이 오늘 이곳으로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석은 슬쩍 옆에 있는 행수를 쳐다보았습니다. 행수는 여전히 소년을 노려보고 있었지만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행수? 예, 대감님. 그대가 오늘 이 나루터로 가자고 했었지? 그것은 이곳이 가장 빠른 길이라서 그랬습니다. 행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만석은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귀곡나루, 물귀신이 나온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이곳. 만석은 문득 이 나루터의 이름이 오싹하게 느껴졌습니다. 안개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고 까마귀는 계속해서 울어댔어요. 소년, 만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배를 살펴보자. 내 말이 맞는지 확인해야겠구나. 대감님, 시간이 없습니다. 추격자들이 곧. 시간이 없기는 목숨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지 않겠소? 만석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10년을 믿어온 신복과 오늘 처음 만난 소년. 둘 중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하지만 만석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소년의 맑은 눈에 서린 진실을 믿기로요. 그 눈은 거짓을 말하는 눈이 아니었으니까요. 소년 겸이가 나루터 오두막으로 달려가 횃불을 가져왔습니다. 붉은 불빛이 안개를 뚫고 배를 비췄어요. 만석은 소년을 따라 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대감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저 아이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으신단 말입니까? 행수가 다급하게 만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조용히 그 손을 뿌리쳤어요. 말도 안 되는지 아닌지는 직접 보고 판단하겠소. 만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행수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어요. 그의 턱 근육이 실룩거렸습니다. 겸이는 횃불을 들고 배 옆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물속에 잠긴 배 밑바닥을 들여다보는 것이었어요. 대감님, 여기 좀 보십시오. 겸이가 가리킨 곳을 만석이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강물 속이라 잘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물속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겸이는 그 말을 끝으로 옷을 벗어던지고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철썩하고 튀어올랐어요. 한밤중의 강물은 얼음장같이 차가울 텐데 소녀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겸이가 물 위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입에는 무언가를 물고 있었어요. 물가로 올라온 겸이가 손에 쥔 것을 만석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겸이의 손에는 검은 물체가 들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물때가 낀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횃불을 가까이 비추자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밀랍이었습니다. 이게 배 밑바닥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겸이는 밀랍 덩어리를 손가락으로 눌러 보였습니다. 겉은 단단했지만 속은 물렁했어요. 밀랍은 원래 물에 녹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밀랍은 안쪽이 이미 녹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이 차갑지 않았다면 벌써 다 녹았을 겁니다. 만석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밀랍이 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밑에 뭔가 더 있다는 뜻이냐? 예. 배를 물 위로 끌어올려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겸이와 만석은 배를 물가로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행수도 마지못해 도왔지만 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배가 무트로 올라오자 겸이는 배 밑바닥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횃불빛 아래서 겸이의 손이 배 밑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한 지점에서 멈췄어요. 여기입니다. 겸이가 손톱으로 밀랍을 긁어냈습니다. 밀랍 아래에서 나무 틈이 드러났어요. 아주 작은 구멍이었습니다. 좁쌀알만 한 크기였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겸이는 계속해서 배 밑바닥을 살폈고 하나, 둘, 셋. 구멍은 계속해서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12개나 되었어요. 이건 사람이 일부러 뚫은 구멍입니다. 겸이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송곳으로 구멍을 뚫고 밀랍으로 막았습니다. 강물의 차가운 기운에 밀랍이 천천히 녹도록 한 겁니다. 배가 강한 가운데 나아갈 때쯤이면 밀랍이 다 녹아 없어지고 구멍으로 물이 들어차기 시작할 겁니다. 만석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정교하게 계산된 암살 계획이었어요. 배가 강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배는 가라앉을 겁니다. 안개 낀 새벽 강물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이럴 수가. 만석은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고 이토록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었어요. 이런 수법은 옛날 강도들이나 쓰던 방법입니다. 겸이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0년 전쯤 이 근처에서 악랄한 강도 떼가 이런 식으로 장사치들을 물에 빠뜨려 죽이고 재물을 빼앗았다고요. 그때 광군이 모두 잡아 처형했다고 들었는데 이 기술을 아는 사람이 아직 남아 있었나 봅니다. 만석은 천천히 뒤를 돌아 행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행수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어요. 그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박행수? 만석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대가 어제 미리 이곳에 들렀다고 했지? 저는 행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길을 알아보려 잠깐 들렀다면서 배의 밑바닥에 구멍을 뚫을 시간이 있었겠구나. 만석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10년을 믿어온 사람이었어요. 전쟁터에서 함께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대감님, 저는 송곳질을 할 때 손이 떨리지는 않았소? 밀랍을 바를 때 양심이 아프지는 않았소? 만석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비통함 때문이었어요. 행수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꺾여 땅바닥에 털썩 앉은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대감님. 행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늙은 어미가 병들어 누웠습니다. 약값이 필요했습니다. 도박빚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거절하면 제 식구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행수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대감님을 배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자식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들이 거리에서 굶어 죽는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만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것이 세상이었습니다. 신의도 믿음도 결국 배고픔과 두려움 앞에서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붉은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횃불을 크게 휘두르고 있었어요. 신호였습니다. 배가 강 한복판에서 가라앉기를 기다리던 자객들이 뭔가 잘못되었음을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대감님, 저들이 옵니다. 겸이가 강 건너를 가리켰습니다. 안개 속에서 작은 배 두 척이 이쪽으로 노를 저어오고 있었어요. 배에는 각각 3명씩 모두 6명의 사내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어요. 품속의 장부를 반드시 한양까지 가져가야 했습니다. 소년, 다른 배는 없느냐? 없습니다. 오늘은 이 배만 남았습니다. 그럼 도망칠 수도 없단 말이냐? 만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겸이의 눈빛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도망칠 필요 없습니다. 저들을 여기서 막으면 됩니다. 내가 13살짜리 아이가? 저는 이 나루터의 지형을 송금 보듯 압니다. 하지만 저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겸이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에는 이상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어요. 겸이는 나루터 오두막으로 달려가더니 낡은 연장 상자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쇠망치와 쐐기를 꺼내 들었어요. 자객들의 배는 아직 강 한가운데쯤에 있었습니다. 안개가 짙어서 천천히 노를 저어 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대감님, 이 배를 뜯어야 합니다. 겸이가 말했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신자의 손으로 만들어진 죽음의 함정, 그 정체를 확실히 밝혀내야 했습니다. 겸이는 쐐기를 배 밑바닥 이음새에 끼워 넣고 망치로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땅땅땅. 나무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나루터에 울려 퍼졌어요. 첫 번째 판자가 삐걱거리며 떨어져 나갔습니다. 횃불빛이 뱃속을 비쳤습니다. 겸이는 더 깊숙이 들여다보기 위해 상반신을 배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만석도 옆에서 고개를 숙여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겸이의 목소리가 뱃속에서 울려나왔습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좁쌀만 한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구멍 주변에는 밀랍이 발라져 있었지만 이미 가장자리부터 녹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겸이는 조심스럽게 밀랍을 손톱으로 긁어냈습니다. 밀랍 덩어리가 부스러지며 떨어져 나갔어요. 그 아래로 송곳으로 뚫은 듯한 깔끔한 구멍이 드러났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겸이가 구멍에 손가락을 대보였습니다. 구멍은 배 밑바닥을 완전히 관통하고 있었어요. 반대편에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밀랍이 다 녹으면 이 구멍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씩은 천천히 차오르겠지만 겸이는 다른 판자들도 계속 뜯어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판자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때마다 새로운 구멍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두 12개 구멍이 배 밑바닥 전체에 고르게 뚫려 있습니다. 겸이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만석은 그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어요. 누군가 밤새 이 배에 매달려 하나하나 구멍을 뚫었을 겁니다. 송곳을 쥔 그 손이 떨리지는 않았을까요? 아니, 어쩌면 차갑게 식은 손으로 담담하게 일을 해냈을지도 모릅니다. 12개 구멍에서 동시에 물이 들어오면 배는 300보도 못 가서 가라앉을 겁니다. 겸이가 만석의 말을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만큼은 분노로 이글거렸어요. 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0년 전 강도들이 이런 식으로 장사치들을 죽였다고요. 배에 구멍을 뚫고 밀랍으로 막아둡니다. 그리고 손님을 태워 강 한복판으로 나아갑니다. 겸이는 횃불을 들어 구멍들을 하나하나 비춰 보였습니다. 밀랍은 강물의 차가운 기운을 받으면 천천히 녹습니다. 물론 한여름 뜨거운 물에서는 금방 녹아버리겠지만 새벽 강물은 차갑습니다. 딱 강을 건너는 시간만큼 버티도록 계산된 거죠. 만석은 구멍 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어보았습니다. 송곳 끝으로 뚫은 듯 매끈했어요. 이것은 서투른 사람의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번, 어쩌면 수백 번 연습한 사람만이 이렇게 깔끔하게 구멍을 뚫을 수 있을 겁니다. 배가 강 한복판에 이르면 밀랍이 다 녹아 없어집니다. 겸이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물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금씩이지만 점점 빨라집니다. 12개 구멍에서 동시에 물이 쏟아져 들어오면 배 안은 순식간에 물로 가득 찰 겁니다. 겸이는 배 안쪽을 손으로 쓸어 보였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는데 100번 숨 쉴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위험을 눈치채고 강가로 헤엄치려 해도 이미 늦습니다. 배는 더 빨리 가라앉으니까요. 만석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만약 겸이의 경고를 무시하고 배에 올랐다면 지금쯤 강 한복판에서 발버둥 치고 있었을 거예요. 안개 낀 새벽 강물, 그 차가운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물속으로 가라앉았겠죠. 이 수법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겸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당시 강도 두목이 직접 고안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두목은 원래 배 만드는 목수였대요. 배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었죠. 그 강도들은 모두 잡혔다고 하지 않았느냐? 만석이 물었습니다. 예, 광군에게 모두 잡혀 처형당했습니다. 하지만 겸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기술은 사람 사이로 전해집니다. 누군가 배웠다면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쳤을 수도 있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돌려 행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행수는 여전히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재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두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행수? 만석이 낮게 불렀습니다. 행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대는 어디서 이 방법을 배웠소? 저는 행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들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구멍을 뚫는 위치, 밀랍을 바르는 두께, 모든 것을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누가? 세도가의 앞잡이들입니다. 행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 번 이 방법을 써본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게 설명했으니까요. 만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만 노린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세도가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죽어갔을 겁니다. 강물에 빠져 죽은 사고로 위장한 채 말이죠. 바로 그때 나루터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있다? 강 건너편에서 출발한 두 척의 배가 이제 물가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안개가 조금씩 걷히면서 자객들의 모습이 또렷해졌어요.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칼을 찬 사내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배가 물가에 닿았습니다. 사내 셋이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들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대감을 잡아라. 자객 중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만석을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만석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기라고는 없었어요. 행수가 차고 있던 칼도 이미 빼앗아 던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겸이, 만석이 소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겸이는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대감님, 제 뒤로 오십시오. 겸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두막 쪽으로 달려가더니 무언가를 들고 나왔어요. 기름 항아리였습니다. 겸이는 항아리를 들고 물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가 도착하려는 지점에 기름을 쏟아부었어요. 미끌미끌한 기름이 물가 돌 위로 번졌습니다. 두 번째 배가 물가에 닿았습니다. 사내들이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하지만 기름 묻은 돌 위에 발을 디딘 순간 그들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으악! 한 사내가 그대로 물속으로 풍덩 빠졌어요. 나머지 두 사내도 넘어지며 칼을 놓쳤습니다. 겸이는 재빨리 횃불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묻은 곳에 횃불을 던졌어요. 와르르!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기름을 따라 붉은 불꽃이 물가를 가로질렀어요. 두 번째 배까지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배를 버려라. 자객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하지만 물가는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겸이는 만석의 손을 잡고 오두막 뒤쪽으로 달렸습니다.
좁은 샛길이 숲속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이쪽입니다. 저들은 이 길을 모릅니다. 겸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석은 소년의 손을 꼭 쥐고 뒤따라 달렸어요. 뒤에서 자객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불길과 안개 때문에 그들은 만석과 겸이가 어디로 갔는지 찾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만석은 달리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루터에는 여전히 행수가 주저앉아 있었어요. 10년을 함께한 신복, 전쟁터에서 등을 맡긴 동료. 그 사람이 이제는 낯선 배신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석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슬퍼할 시간이 없었어요. 품속의 장부를 지켜내야 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착취당한 진실, 그것을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했으니까요. 겸이는 능숙하게 어둠 속 길을 달렸습니다. 13해를 이 나루터에서 살아온 소년에게 이 길은 집 앞마루처럼 익숙한 곳이었어요. 조금만 더 가면 광군 초소가 있습니다. 겸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거기까지만 가면 안전합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달리면서 가슴속 장부를 다시 한번 꼭 껴안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종이 몇 장이 아니었습니다. 정의였고 진실이었으며 수많은 백성들의 희망이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겸이의 뒷모습이 흔들렸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 등은 어떤 장군보다도 든든해 보였어요. 만석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충성은 오랜 세월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진짜 용기는 나이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맑은 눈을 가진 13살 소년이 오늘 밤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수백 명, 수천 명의 백성들을 구한 것인지도 몰랐어요. 겸이와 만석은 숲속 샛길을 따라 한참을 달렸습니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고 지나갔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는 여전히 자객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입니다. 겸이가 멈춰섰습니다. 앞에는 커다란 바위가 길을 막고 있었어요. 하지만 겸이는 바위 옆 좁은 틈새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만석도 뒤따라 들어갔어요. 틈새 뒤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웅크리고 숨을 수 있을 만한 크기였어요. 겸이는 손짓으로 만석에게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객들의 목소리가 가까이 들려왔습니다.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숲이 너무 깊다. 횃불을 더 가져와야겠어. 날이 밝으면 찾기 힘들어진다. 서둘러라.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자객들이 다른 방향으로 간 것 같았어요. 겸이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바위 틈새를 빠져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광군 초소입니다. 하지만 샛길로 돌아가야 해요. 겸이가 속삭였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거기 서라.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석과 겸이가 돌아보자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칼을 빼들고 서 있었어요. 달빛 아래 칼날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대감, 이제 끝이오. 사내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겸이는 재빨리 만석 앞으로 나섰어요. 손에는 돌멩이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비켜라, 꼬마. 너까지 죽이고 싶지는 않다. 이 어른을 해치려거든 저를 먼저 넘어야 할 겁니다. 겸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13살 소년이 무서운 자객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사내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용감하긴 하구나. 하지만 용기만으로는 칼을 막을 수 없지. 사내가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겸이가 돌을 던졌어요. 돌은 정확히 사내의 이마를 맞췄습니다. 사내가 비틀거렸습니다. 이놈이. 사내가 다시 칼을 들었을 때 숲속에서 말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횃불빛이 나무 사이로 비쳤어요. 광군이다. 광군이 온다. 겸이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사내는 잠시 망설이더니 몸을 돌려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혼자서는 광군을 상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광군들이 나타났습니다. 5명의 군사가 말을 타고 왔어요.
앞장선 군사가 횃불을 높이 들어 만석과 겸이를 비쳤습니다. 거기 누구냐? 저는 홍만석 대감이요. 급히 한양으로 가야 하오. 만석이 품속에서 관인을 꺼내 보였습니다. 군사들은 관인을 확인하고는 급히 말에서 내렸어요. 대감님, 무슨 일이십니까? 자객들이 나를 노리고 있소. 귀공 나루터에 아직 남아있을 것이오. 만석의 말에 군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군사 중 하나가 재빨리 말을 돌려 나루터 쪽으로 달려갔어요. 대감님, 일단 초소로 가시지요. 거기가 더 안전합니다.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만석과 겸이는 초소로 향했습니다. 초소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작은 건물이었지만 사방이 훤히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초소 안에서 만석은 비로소 긴장을 풀었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60이 넘은 몸으로 밤새 달리고 또 달렸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겸이는 초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누더기 옷은 가시던 불에 더 찢어져 있었어요. 맨발에는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아픈 기색 하나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겸아, 만석이 소년을 불렀습니다. 네, 대감님. 내가 아니었다면 오늘 밤 나는 죽었을 것이다. 만석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배의 비밀을 알아채지 못했다면 강 한복판에서 물속으로 가라앉았겠지. 자객들을 피하는 길도 몰랐을 것이고. 겸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배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상한 점을 눈치챘을 겁니다. 아니다. 만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3살 아이가 그 섬세한 변화를 알아채고 위험 앞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다. 너는 특별한 아이구나. 겸이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평생 누더기를 입고 나루터에서 살아온 소년에게 대감의 칭찬은 낯선 것이었어요. 바로 그때 초소문이 열렸습니다. 나루터로 갔던 군사가 돌아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두 사람이 더 들어왔습니다. 자객들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포박당한 죄인이었어요. 손이 뒤로 묶여 있었고 옷은 흙투성이었습니다. 대감님, 나루터에서 이자들을 붙잡았습니다. 군사가 보고했습니다. 모두 넷을 잡았습니다. 나머지는 도망쳤습니다. 만석은 자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달빛 아래서 칼을 휘두르던 그 위협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너희는 누구의 명령을 받았느냐? 만석이 물었습니다. 자객들은 입을 다물었어요. 말하지 않으면 문초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도 자객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들은 말단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배우는 따로 있었죠. 그리고 군사가 망설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박행수도 함께 데려왔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행수가 들어왔어요. 그도 손이 묶여 있었습니다. 행수는 초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대감님, 행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정말 용서하십시오. 만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행수를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10년을 함께한 사람, 목숨을 나눈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죄인이 되어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행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늙은 어미가 병들어 누웠습니다. 약값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행수는 고개를 들어 만석을 바라보았어요. 눈에는 눈물이 그득했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그게 낫겠습니다. 대감님을 배신한 이 못난 놈을 제 손으로 처벌해 주십시오. 만석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리고 허망했어요. 10년의 세월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대의 어미는 내가 약값을 보냈소. 만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자식들이 굶지 않도록 쌀을 보냈소. 그대가 도박빚에 시달린다는 것도 알았고 그 빚을 대신 갚아주기도 했소.
행수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나를 배신했소. 돈 때문이 아니었소. 두려움 때문도 아니었소. 만석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그대는 그저 쉬운 길을 선택했을 뿐이요. 옳은 길이 아니라 편한 길을 택한 것이요. 행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만석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만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동쪽 하늘이 희끗희끗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박행수? 만석이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그대와 나는 이제 남이요. 관가에서 그대를 신문할 것이요. 법이 그대를 심판할 것이요. 대감님, 나는 그대를 용서할 수 없소.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겠소. 그저 슬플 뿐이요. 만석의 목소리에는 깊은 비애가 서려 있었습니다. 행수는 고개를 떨궜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들이 행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초소 안에는 만석과 겸이만 남았어요. 창밖으로 새벽 안개가 천천히 거쳐가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귀곡 나루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오늘 밤 그곳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한 소년 덕분에 살아남았죠. 겸아, 만석이 소년을 불렀습니다. 네, 대감님. 너는 어째서 나를 도왔느냐? 나를 본 것도 오늘이 처음인데. 겸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요. 그게 어렵더라도 위험하더라도 옳은 일이라면 해야 한다고요. 만석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13살 소년이 평생 배우지 못할 진리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만석은 품속의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비단 보자기가 구겨져 있었지만 안의 장부는 무사했습니다. 이제 한양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 장부를 임금께 올려야 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장부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요. 겸이 같은 맑은 눈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날 때 비로소 세상이 변할 거라는 것을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초소 창밖으로 보이는 강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밤새 온갖 일들이 벌어진 귀곡 나루는 이제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만석은 광군 대장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밀서의 내용, 자객들의 습격, 배에 뚫린 구멍까지. 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감님, 이 자들을 한양으로 압송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도 증거물로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하시오. 그 배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오.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어요. 박행수는 심하게 다루지 마시오. 비록 배신자이지만 한때는 나와 함께 전쟁터를 누빈 사람이었소. 대장은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만석의 너그러움에 감동한 듯 했어요. 관군들이 자객들과 행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행수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등이 굽어 보였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신복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초소 안에는 다시 만석과 겸이만 남았습니다. 만석은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대감님, 괜찮으십니까? 겸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곤할 뿐이다. 나이가 드니 밤을 새우는 것이 힘드는구나. 겸이는 초소 구석에 있던 물동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바가지로 물을 떠서 만석에게 건넸어요. 만석은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고맙구나. 만석이 말했습니다. 겸이는 수줍게 웃었어요. 겸아, 너는 부모님이 안 계시냐? 만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겸이의 얼굴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강에서 배가 뒤집혀서요.
어머니는 그 이듬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럼 지금은 누구와 사느냐? 할아버지와 둘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도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어요. 겸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배를 다루는 법, 강물을 읽는 법,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법까지요. 만석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까요? 13살 나이에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나루터를 지키며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배를 몰고 있었구나. 예. 다른 사공들은 저를 어리다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만큼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신했어요. 할아버지께서 워낙 꼼꼼하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겸이의 눈빛이 다시 맑아졌습니다. 할아버지를 떠올릴 때면 슬픔보다 감사함이 먼저 드는 것 같았어요. 만석은 한참 동안 겸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누더기를 입고 맨발인 소년이었지만 그 눈만큼은 그 어떤 귀족의 자제보다 빛났어요. 지혜와 용기, 그리고 올곧은 마음이 그 눈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겸아, 만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지 않겠느냐? 겸이는 놀란 듯 만석을 쳐다보았어요. 저를요? 그렇다. 너 같은 아이가 이 나루터에서 썩히기에는 너무 아깝다. 한양에 가면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다. 글도 배우고 학문도 익힐 수 있지. 겸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배밖에 모릅니다. 한양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배를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만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는 눈을 가졌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안다. 그런 능력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란다. 만석은 품속에서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장부를 보거라. 여기에는 백성들을 괴롭힌 관리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하지만 이 장부만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만석은 겸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진짜 변화는 너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낸다.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옳지 않은 일 앞에서 용기를 내는 사람들 말이다. 겸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처음 듣는 칭찬이었어요. 평생 처음 받는 인정이었습니다. 대감님, 겸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글도 제대로 모르고 예절도 모릅니다. 다 배우면 된다. 만석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나이가 13살이면 아직 늦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딱 좋은 나이다. 이제부터 배우면 된다. 겸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만석에게 절을 올렸어요.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일어나거라. 이제부터 우리는 식구다. 식구끼리 그런 큰 절을 할 필요 없다. 만석이 겸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겸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광군 대장이 다시 초소로 들어왔어요. 대감님, 한양으로 출발하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저희가 호위하겠습니다. 고맙소. 그런데 말 한 피를 더 구할 수 있겠소? 만석이 겸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도 함께 데려가야 하오. 대장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곧 말 한 필이 더 준비되었습니다. 겸이는 나루터로 내려가 오두막에서 작은 보따리를 챙겨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낡은 옷가지와 어머니가 쓰던 놀이개가 전부였어요. 그래도 겸이에게는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겸이는 마지막으로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밀랍으로 막힌 구멍들이 뚫려 있는 그 배는 이제 증거물이 되어 한양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겸이의 마음속에는 그 배가 아니라 할아버지와 함께 노를 저었던 다른 배들이 떠올랐어요. 할아버지, 저 이제 갑니다. 겸이가 강을 향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강물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손자를 배웅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행은 한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만석과 겸이는 나란히 말을 타고 갔어요.
겸이는 처음 타보는 말 위에서 어색하게 균형을 잡았습니다. 만석이 옆에서 조심하라고 일러주었어요. 대감님, 한참을 가던 겸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한양에 가면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글자를 배우고 책을 읽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울 것이다. 만석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벼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벼슬이요? 겸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벼슬을 할 수 있나요? 왜 안 되겠느냐? 중요한 것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다. 만석이 앞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마음, 옳지 않은 일을 바로잡으려는 용기. 그것만 있다면 누구든 훌륭한 관리가 될 수 있다. 겸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루터에서 배나 졌던 자신이 벼슬아치가 될 수도 있다니. 상상만 해도 믿기지 않는 일이었어요. 대감님, 왜 그러느냐?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만석은 말을 멈추고 겸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겸아, 너는 어젯밤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 배의 비밀을 알아냈고 목숨을 걸고 나를 도왔다. 그런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겸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희망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였죠.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하지만 겸이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이제는 믿을 수 있는 어른이 곁에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일행은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어요. 겸이는 생전 처음 따뜻한 밥과 국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대로 된 이불을 덮고 잠을 잔 것도 오랜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겸이는 일찍 일어나 주막 앞마당에 섰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겸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잠은 잘 잤느냐? 예, 대감님. 정말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겸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 없었어요. 대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 매일 이렇게 잘 수 있을 것이다. 만석이 겸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다시 귀곡 나루를 찾았을 때 너는 더 이상 누더기를 입은 소년이 아닐 것이다. 백성을 위해 일하는 훌륭한 관리가 되어 있을 것이다. 겸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 약속했어요. 언젠가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 귀곡 나루로 돌아오겠다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겠다고요. 강물은 계속 흘러갑니다. 귀곡 나루의 강물도 한양 근처의 한강도 모두 같은 물이에요. 그 물은 모든 것을 지켜봅니다. 사람들의 배신도, 용기도, 슬픔도, 희망도요. 그리고 강물은 알고 있습니다. 한 소년의 용기가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을, 그 작은 선택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갈 거라는 것을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일행은 다시 한양을 향해 말을 몰았어요. 겸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리 귀곡 나루가 있는 방향이 보였어요. 안녕, 할아버지. 저 잘 다녀올게요. 겸이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앞을 바라보았어요. 한양으로 가는 길, 새로운 삶으로 향하는 길이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